1945년 8월 15일 해방된 한반도 북쪽에는 5개의 거대한 권력 집단이 각자의 왕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소련에서 직접 교육받은 정통파, 중국 대륙에서 일본군과 싸운 전쟁 영웅들, 국내에서 목숨 걸고 저항한 최대 조직의 리더, 그리고 지역 기반의 토착 세력까지 모두가 자신이 새 나라의 주인이 될 거라 확신했죠. 그런데 10년 후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건 놀랍게도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던 그 집단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권력 게임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시 북한 땅에 존재했던 5개 세력의 서열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1등은 단연 박헌영이 이끄는 국내파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 땅에서 직접 공산주의 운동을 이끌었고 조선공산당이라는 거대 조직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좌익뿐 아니라 우익 진영에서도 박헌영을 최고 실력자로 인정할 정도였어요. 2등은 소련파였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본고장에서 직접 유학하고 정치 활동을 한 사람들이었죠. 공산주의의 성지에서 온 만큼 자부심도 엄청났고요. 3등은 연안파라 불리는 중국 공산당 계열이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일본군과 실제 전투를 치른 무장 독립군 출신들이었어요. 4등은 함경도를 중심으로 한 갑산파인데 이들은 지역 기반은 있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등 만주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집단이 있었어요. 이들은 조직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만주에서 중국군과 연합해 싸우던 개인들의 느슨한 모임 정도였죠. 김일성은 바로 이 마지막 등급 당대 공산주의 계열에서 가장 듣보잡 집단 출신이었습니다. 승산을 따지면 박헌영 70%, 소련파 20%, 연안파 10% 정도였고요. 김일성 통계 오차 범위에도 들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그럼 이제 탈락 순서를 보겠습니다. 게임 오브 스론즈처럼 하나씩 무너지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거든요. 첫 번째로 무너진 건선 4등 갑산파였습니다. 이들이 탈락한 건 1945년에서 1946년 사이였어요.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죠. 외부 후원자가 없었던 겁니다. 소련파는 소련이 밀어줬고 연안파는 중국이 지원했고 국내파인 박헌영은 자체 조직력이 막강했는데 갑산파는 그냥 함경도 지역 기반만 있었어요. 1945년 10월 김일성이 소련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북조선 분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자 갑산파는 선택지가 둘밖에 없었습니다. 김일성에게 흡수되거나 아니면 소멸하거나.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김일성 편에 붙었죠. 이게 나중에 엄청난 독이 되는데 김일성은 쓸모가 다하자 이들마저 배신하고 숙청해버립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한때 동지였던 갑산파 핵심 인물들이 모조리 제거됐어요. 박금철, 이효순 같은 사람들이 다 이때 사라졌죠.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외세의 지원 없는 지역 세력은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역에서 입김이 세도 중앙 권력 게임에서는 외부 후원자가 있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두 번째 탈락자는 1등이었던 박헌영의 국내파입니다. 가장 강했던 집단이 가장 먼저 주요 타깃이 됐죠. 박헌영의 치명적 실수는 크게 3가지였어요. 첫째, 근거지를 서울에 뒀다는 겁니다. 1945년 이후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군정, 북쪽은 소련군이 지배했는데 박헌영의 조직과 지지자 대부분이 남쪽에 있었거든요. 김일성은 소련군과 함께 북쪽에 들어와서 소련의 직접적 지원을 받았지만 박헌영은 멀리 서울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은 권력이 있는 곳에 있는 법이에요. 박헌영은 권력의 중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죠. 둘째 실수는 타협을 거부한 겁니다. 박헌영은 순수 공산주의자였어요. 우익과는 절대 손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중도 좌익인 여운형과도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여운형이 나중에 암살당하는데 그 배후로 박헌영이 유력하게 거론될 정도였으니까요.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 세력을 확장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셈이었죠. 반면 김일성은요? 원칙 따위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소련파든 연안파든 갑산파든 쓸 수 있는 건 다 끌어안았어요. 박헌영이 순수함을 고집하는 동안 김일성은 실리를 챙기며 세력을 불렸던 겁니다. 세 번째이자 결정타는 6.25 전쟁이었어요. 1950년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제안합니다. 남침하면 남로당 조직원들이 일제히 봉기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이죠. 이 말을 믿은 김일성과 박헌영은 스탈린을 설득해 전쟁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박헌영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남로당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여수 순천 사건 이후 남로당에 대한 대대적인 선제 숙청을 완료한 상태였거든요. 전쟁은 초반엔 북한이 우세했지만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이후 완전히 뒤집혔고 결국 1953년 7월 휴전으로 끝났습니다.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자 모든 책임이 박헌영에게 쏟아졌어요. 김일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1953년 전쟁이 끝나갈 무렵 김일성과 박헌영이 술자리에서 주먹다짐을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서로 전쟁 책임을 떠넘기다가 어른들 다 보는 앞에서 싸운 거예요. 1955년 12월 김일성은 박헌영에게 미국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체포했습니다. 증거는 전부 조작됐고 재판은 완전히 엉터리였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박헌영은 처형당했고 그와 함께 남로당 간부들도 대거 숙청됐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명확합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력이 크고 능력이 뛰어나도 권력이 작동하는 바로 그 장소에 있지 못하면 게임에서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탈락은 소련파와 연안파의 연합 세력이었어요. 이들은 1956년에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고 후르시초프가 새 서기장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의 독재를 비판했고 스탈린이 키운 김일성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내팽개치고 독재 정치만 배운 놈이라고 평가했죠. 그래서 후르시초프는 북한의 소련파 일부와 중국 연안파 일부를 은밀히 접촉했어요. 김일성을 끌어내리고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자는 거였죠. 안 그래도 박헌영 숙청을 보면서 불안해하던 소련파와 연안파는 이 제안에 솔깃했습니다. 1956년 8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련파와 연안파 간부들이 일제히 김일성의 1인 독재를 공개 비난했어요. 중국과 소련의 지원도 있으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결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당 조직을 먼저 장악하지 못한 채 공개회의에서 비난부터 한 겁니다. 김일성은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당 중앙위원회 곳곳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놨고 회의장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소련파와 연안파의 비난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죠. 회의는 김일성 지지로 결론 났고 반대파는 모두 당에서 축출됐어요. 이 사건을 8월 종파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중국과 소련이 압력을 넣어서 일부는 사면됐지만 김일성은 몇 년에 걸쳐 이들을 하나씩 다시 제거했습니다. 최창익, 박창옥 같은 소련파 핵심들과 김무정 같은 연안파 거물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연안파의 거두였던 김무정은 사실 6.25 전쟁 중에 이미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패배의 책임을 물어 김일성이 처형하려 했거든요. 다행히 전쟁 중 병으로 사망해서 억울한 죽음은 면했지만 김무정 사망 이후 연안파 군부 인사들이 대거 숙청당했죠. 세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조직력 없는 외세 의존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련과 중국이 아무리 지원해줘도 정작 당 조직이 김일성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권력은 결국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1960년대 초반 김일성은 마지막 정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때 자신을 도와줬던 갑산파마저 완전히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금철, 이효순 등 갑산파 핵심 인물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연안파의 마지막 거두였던 김두봉도 이때 해임됐는데 그나마 김두봉은 숙청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목숨만은 건졌어요. 하지만 권력에서는 완전히 밀려났죠. 이로써 5개 세력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소련파, 연안파, 국내파, 갑산파 전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주파 출신 김일성과 그의 측근들만 남았어요. 1967년 김일성은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이데올로기를 공식 발표합니다. 이건 공산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사실상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종교나 다름없었죠. 중국이나 소련은 북한을 정식 공산주의 국가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김일성은 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약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들은 서로를 견제했어요. 박헌영은 너무 강해서 스탈린의 경계 대상이 됐고 소련파와 연안파는
서로 다른 외세를 등에 업고 있어서 협력이 어려웠습니다. 김일성은 약했기에 스탈린의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을 최대한 활용해 조직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경쟁자들이 실수할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렸죠. 박헌영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원칙을 고집하다가 세력 확장에 실패했으며 6.25 전쟁이라는 도박에서 졌습니다. 소련파와 연안파는 외세만 믿고 당 조직 장악을 소홀히 했어요. 갑산파는 애초에 외부 후원자가 없었고요. 김일성은 이 모든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이라는 후원자를 확보했고 원칙보다 실리를 택했으며 당 조직을 철저히 장악했고 경쟁자들의 약점을 냉정하게 공략했어요. 권력 게임의 승자는 가장 강한 자도 가장 정의로운 자도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승자예요. 김일성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1945년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무명의 소련군 소좌가 1967년엔 절대 권력자가 됐죠. 5개의 왕좌 중 가장 보잘것없던 왕좌에 앉은 자가 결국 모든 왕좌를 차지한 겁니다. 만약 박헌영이 북쪽에 근거지를 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소련파와 연안파가 먼저 당 조직을 장악했다면? 만약 갑산파가 중국이나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죠. 김일성이 이겼고 그 결과 북한은 70년 넘게 세습 독재 국가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5개 파벌의 권력 게임이 남긴 교훈은 명확해요. 권력은 능력이나 정의가 아니라 전략과 타이밍과 냉혹함으로 얻어진다는 것. 그리고 한 번 잡은 권력을 지키려면 경쟁자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 김일성은 이 2가지를 완벽하게 실행한 사람이었습니다.